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강의가 이제 벌써 5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한용운 시인의 시에 푹 빠져 지내는 한 주가 되셨을 텐데요. 필사 시간이 즐거우셨나요? 네,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룬 작품들 외에도 한용운 시인의 시에서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그것들도 하나하나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그 기쁨을 누리는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짐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그 필사 인증한 사진을 쳐다보는 재미에 푹 빠졌답니다. 다들 모두 다 글씨체도 다르고 또 인상 깊게 본 부분들도 달라서 하나하나 엮어읽는 재미가 있었고요. 그 다른 모습들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하모니가 저에게 귓가로 들리는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저희 이번 5번째 시시하지 않은 언택트 시니어 필사 챌린지 수업에서 같이 살펴보게 될 시인은 바로 이육사입니다. 이육사 시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평소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신가요? 우선 이름부터 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이름의 유래를 우리가 따지다 보면은 이육사 시인이 본인이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 그 수임 번호가 264번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따서 이름을 지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육사 시인에 대해서 시인이라기보다는 투사, 지사, 독립운동가라는 이미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오늘 이 시간에는 이육사 시인의 생애와 그의 시 대표작 3편을 살펴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의 필사 대상이 되는 작품, 조금 깁니다.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라는 작품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육사 시인의 생애. 네, 이육사 시인은 경북 안동 지역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퇴계 이황의 14대 손으로 유명하십니다. 원래 본명은 이원록이라는 본명을 가지고 계시고요. 이육사는 이제 시인이 되면서 쓴 필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름을 짓는 데에 어떻게 지어졌느냐에 대해서 여러 유래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임 번호인 264번을 따서 지었다. 근데 이제 그걸 그대로 숫자를 그대로 한자로 쓰기보다는 그 한자에 어떤 뜻을 담고 싶어 하시는 의도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육자를 저희 그 육시하다 할 때 그 육 있죠. 찢어 죽이다라는 그 섬뜩한 느낌을 주는 그 육자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집안 어르신께서 그것은 좀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흑토자를 변으로 하는 육자를 사용해서 이육사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왜 본인은 그렇게 과격한 이름을 지으려고 했냐면 뒤에 있는 사자는 역사 사자예요. 근데 그 역사 사자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를 패망으로 이끌고 우리나라를 침략 지배하고 있는 지금 일본이 써내려가고 있는 이 역사를 찢고 싶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런 이름을 짓고 싶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좀 더 순화한 그 한자를 사용을 하셨고요. 한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이유는 이육사 시인의 생애에서 그분의 삶의 과정들이 그분의 가문과 매우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집의 모습 보이시나요? 굉장히 낡았죠. 낡은 집인데 이 집이 이육사 시인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생가, 그 생가의 옛 모습을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이 집에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육우당이라고 해서 6형제의 집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고 이육사 시인에게는 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동생들과의 사이가 굉장히 돈독하고 우애가 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이육사 시인의 얼굴 모습은 이 모습을 제일 많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육사 시인의 그 사진을 찾다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 사진에도 연유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육사 시인이 독립운동을 하러 떠나면서 자신의 마지막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찍은 사진이고, 그리고 이 사진을 들고 친지들을 방문하면서 떠날 예정인 것을 알리고 이렇게
자기의 사진을 남겼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정도로 죽을 때까지 조선 독립,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평생을 몸바쳐 헌신하신 분이신데요. 이육사 시인은 1904년도에 태어나셨습니다. 경북 안동 지역에서 태어나셨고요. 사실 이육사 시인의 집안, 이원록 형제의 집안의 아버지와 어머니, 친가와 외가가 모두 다 이름이 드높았던 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쪽에, 친가 쪽의 이야기는 퇴계 이황의 14대손이라는 말에서부터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오래된 가문, 유서 깊은 가문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조선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일제 치하까지 의병장을 여러 배출해낸 그런 가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가 쪽 가문은 어땠느냐? 예, 외가 쪽 가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가 쪽의 가문에서도 할아버지께서 직접 의병장을 지내셨었고요. 본인의 외할아버지께서도 독립운동에 투신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한 집안이었습니다. 이육사 시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그때 당시에 일본으로 유학을 다녀오셨을 정도의 그런 지식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래서 학문 자체에 대해서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한학, 유교적인 성리학적인 세계관도 모두 다 받아들이고 계셨고 신문물이나 신학문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었던 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집안의 분위기를 이육사 시인도 어릴 적부터 깊이 감지했었고 특히나 어머니께서 굉장히 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3살 때부터 울지 않는다. 라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을 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울지 않는다, 우는 것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3살 때부터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고 합니다. 이원록이라는 본명을 가지다가 이제 시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육사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원록이던 시절을 잠깐 살펴보자면 그때 당시에 풍조에 맞춰서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권유로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었고요. 그렇게 맞이한 처가 쪽의 집안도 대대로 의병장 배출하고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고 운동하는 집안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던 분이셨습니다. 형제들과 같이 처음 독립운동에 투신하기 전에는 일본 유학을 떠나서 일본에서 공부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북경, 베이징에 가서도 유학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의열단에 가입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일본과 중국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온 직후에 1927년도에 대구 지역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 대구 지역에 있었던 은행 폭파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이것이 독립운동가의 소행이다라는 것이 일제 경찰들에게 알려져서 그 원인자를 찾기 위해서 일본이 1,600명이나 되는 경찰들을 풀었다고 합니다. 근데 진범은 끝끝내 잡지 못했고 그때 당시에 외국 문물을 익히고 온 사람 그리고 조선의 독립을 바라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잡아들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원록 씨도 본인의 형 이원기와 본인의 동생 바로 밑에 있는 셋째 이원일 씨와 함께 투옥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2년 정도의 옥고를 치르고서 그때 당시에 받았던 수임 번호가 264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남아 있었던 그 수영 기록표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왔고요. 그렇게 계속 독립을 주장하고 독립운동에 투신을 하고 하다가 본인이 1929년에 그 감옥에서 풀려나고 난 이후에는 1930년도에 중해일보의 그 기자로 활약을 하면서 신문 기사를 쓰고 그때부터 이제 생활을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 이후부터 시를 써서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근데 이육사 시인에게는 시를 쓰는 일이 본인의 중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본인에게는 독립운동하는 일이 더 중요했다라고 보셨어요. 그래서 그의 평생의 생애 동안 총 17번의 투옥을 17번이나 체포되는 그 기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도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일에 전심을 다하셨던 분인데요. 혹자가 그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럼 당신은 왜 시를 쓰는가? 시를 쓰는 것은 독립과 하등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육사 시인이 나에게는 시 쓰는 일도 독립운동의 하나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육사 시인의 대부분의 시들은 굉장히 강인한 어조와 깊은 지조, 절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립을 향한 의지가 활활 불타오르는 시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 시들이 그런 의지를 강인하게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육사 시인이 시를 쓸 때도 독립운동하듯이 썼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육사 시인의 그 사진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 사진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이육사 시인이시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셋째 동생인 이원일 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친구인 조규인 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친구의 후손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진이 최근에 공개가 되어서 저희가 새롭게 볼 수 있는 사진이죠. 그래서 앞서 있었던 사진들은 이렇게 양장을 하고 있는 이육사 시인의 모습이 잘 보였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전통적인 한복을 잘 입고 있는 이육사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육사 시인이 그렇게 계속 독립운동에 투신을 하다가 결국에는 중국에 가서 독립운동을 더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우리나라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떠났다가 1943년 이육사 시인의 그 부친의 장례를 소상, 그러니까 1년 이후에 1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치르는 소상을 치르기 위해서 본가로 내려오십니다. 근데 그때 이미 직감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본인은 독립운동에 계속 매진하고 있었고 최근 중국에 다녀왔고 지금 만약 집에 내려간다면 본가에 머무르게 된다면 분명히 일제 경찰들이 나를 어떤 구실로든 체포할 것이다 라는 짐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해야 되는 아들된 도리, 자손된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집으로 발걸음을 하셨던 건데요. 아니나 다를까 잡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1943년에 새롭게 또 투옥이 되셨고 결국 조국의 광복을 채 다 보지 못하시고 1944년 1월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육사 시인이 그렇게 짧은 40여 년의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총 만 40세가 되던 해에 돌아가셨거든요. 이 돌아가시는 그 짧은 시기까지 시를 여러 잡지나 신문에 기고는 하셨지만 그 시를 한꺼번에 묶어서 시집을 간행하신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육사 시인의 사후에 친구인 신석초 시인께서 이육사 시인의 남아있는 시들과 이전에 발표했던 시들을 다 묶어서 육사시집을 발간해 내셨습니다. 이육사 시인의 본거지, 근거지가 경북 안동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안동에 내려가면 이육사 시인의 문학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육사 문학관이라는 그 이름으로 남아 있고요. 거기 지역에 가시면 이렇게 이육사 시인의 흉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써 있는 시는 저희가 나중에 살펴볼 시가 또 담겨져 있네요. 절정. 이 경북 안동 지역에 이육사 문학관이 들어섰을 때 관심 있었던 특이한 사항은 뭐냐면 이육사 시인에게 남아있는 그 혈육이 있었습니다. 이육사 시인의 이제 딸 이옥비 여사님인데요. 이옥비 여사님은 본인이 어렸을 때 아버지의 모습을 어떻게 기억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어린 시절이어서 아버지 얼굴이 명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 근데 아버지가 마지막 잡혀가시던 그 시기가 이옥비 여사님이 3, 4살쯤 되었던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웃으면서 내가 잘 다녀오겠다 이런 식으로 심드렁하게 별일 아니라는 듯이 다녀오겠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웃으면서 가셨다는 이야기를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이육사 문학관이 들어설 때 그 지역에서 이육사 문학관 건립을 추진하던 많은 분들께서 이옥비 여사님께 이곳에서 머무르면서 이육사 문학관을 지켜주십사 라고 부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옥비 여사님께서 이육사 문학관 근처에서 기거하고 계시고요. 늘 오셔서 이렇게 아버지의 흉상과 아버지의 시비를 닦고 어루만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나중에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같이 한번 안동에 내려가서 이육사 시인의 시정을 느껴보고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 이곳에 가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이육사 시인의 생애를 짧게 말씀드렸고요. 이후에는 저희 이육사 시인의 대표 시들 3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보게 될 이육사 시인의 대표시 3편, 황혼과 청포도 그리고 절정입니다. 이육사 시인의 대표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청포도라는 시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절정 이외에도 광야라는 시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육사 시인의 그 시 전체의 흐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나마 덜 알려진 작품이긴 하지만 황혼이라는 초기시를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육사 시인이 본인 스스로 가장 좋아하는 시, 4시 중에서 나는 이 시가 가장 좋다라고 했던 시, 빼놓을 수 없는 청포도라는 시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정은 이육사 시인 생애에 거의 마지막에 발표된 시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발표된 시고 그 다음에는 돌아가신 이후에 발견된 시들만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시라는 의미로 절정이라는 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황혼에 대해서 우선 우리 이 작품을 한번 쭉 읽어보면서 그 이후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황혼. 내 골박이에 커튼을 걷고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맞아들이노니 바다의 흰 갈매기들 같이도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황혼아, 내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내 뜨거운 입술을 마음대로 맞추어 보련다. 그리고 내 품 안에 안긴 모든 것에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저 12성좌의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종소리 저문 삼림 속 그윽한 수녀들에게도 시멘트 장판 위 그 많은 수인들에게도 의지가지 없는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는가. 고비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탄 행상대에게나 아프리카 도금 속 활 쏘는 토인들에게라도 황혼아, 내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 내 5월의 골방이 아늑도하니 황혼아, 내일도 또 저 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 정정이 사라지긴 시냇물 소리 같아서 한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네, 시 전문을 읽어봤는데요. 여러분에게는 이 시가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이 시는 이육사 시인이 1933년도에 발표한 시입니다. 1933년도니까 이육사 시인이 시를 짓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발표한 시예요. 이육사 시인의 시 안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봤던 다른 시인들의 작품들과는 조금 다른 결이 느껴집니다. 이육사 시인의 시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한용운 시인의 시와는 달리 약간 남성적인 어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살펴봤던 다른 시인들과는 달리 시행의 구성이 일정하다라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지금 저희가 총 5연으로 된 작품을 살펴봤는데요. 5연으로 된 이 각각의 연들이 모두 다 4행으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한 행, 한 연 안에 행을 짓는 것을 이육사 시인은 거의 매 연마다 동일하게 구조를 심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육사 시인의 시에서 느껴지는 또 주된 감성은 뭐냐면 한학자의 풍모가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육사 시인은 어렸을 때부터 한문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가풍을 지니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시에서는 그런 한학과 관련된, 한문학과 관련된 그런 시풍을 많이 느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초기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살펴보기는 어렵습니다. 초기 시에서는 아직 그것이 무르익기 전이었고요. 이 황혼이라는 시에서는 황혼을 부릅니다. 그리고 황혼을 부르면서 이 시적 화자가 가지고 있는 애정, 이 애정이 자기 주변인 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혼에서 1년의 제일 마지막 문장,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즉 인간 개개는 모두 다 외롭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럼 그 외로운 인간들을 다 그냥 내버려 둘까요? 시적 화자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황혼 속에 안겨서 본인 스스로도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그 황혼의 품 안에 안긴 나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에게 나의 입맞춤을 보내다오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입술을 보내게 해달라는 의미, 자기의 입술을 보내게 해달라는 의미는 다르게 해석하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애정,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류애를 다른 존재에게도 보내고 싶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네, 인간이 아닌 자연물부터 시작합니다. 별들, 그리고 수녀들, 그리고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있는 수인들, 그것이 어떤 진짜 죄인지 가짜 죄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갇혀 있는 죄인들, 그들의 심장은 전부 다 의지할 곳 없기 때문에 떨고 있을 것이다 라고 시적 화자는 짐작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외로운 존재들, 수녀들, 수인들, 그리고 반짝이는 별들에게 자기의 입술을 보내고 싶다, 나의 애정을 보내고 싶다 라고 읽혀집니다. 자기 주변 인물들을 향한 애정이 아닙니다. 자기 주변 인물들은, 자기 주변 존재들은 모두 다 당연히 사랑하고 자기와 동떨어져 있는 존재들조차도 잊지 않고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인류애적인 면모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인류애적인 면모는 그저 수녀나 수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륙을 넘나듭니다. 고비 사막, 아프리카 녹음 이런 데까지 넘어가죠. 그러는 동안에 그들이 모두 황혼에 잠겨들 때 황혼 너만 안아주지 말고 나의 애정도 함께 보내다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육사 시인은 사실 생애에서 살펴보자면 일본에 건너 다녀오고 중국에 건너 다녀오고 그리고 중국 중에서도 한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을 위해서 꽤 넓은 지역들을 종횡무진 활약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서 가질 수 있었던 본인의 호방한 기운들, 그리고 주변에 머무르지 않고 역사를 볼 수 있고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으로 그 전체를 사랑하고자 하는 인류애적 면모가 돋보이는 초기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살펴볼 두 번째 시는 너무나 유명한 시입니다. 청포도.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암송하고 계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청포도라는 시를 빼놓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육사 시인이 가장 좋아했던 시라고 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포도.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에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네, 총 6년으로 구성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청포도를 읽으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에게는 청포도를 읽고 나면 왠지 박하향이 느껴진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시원한 느낌, 시원하면서도 깨끗하고 청정한 느낌을 주는 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청포도라는 시는 이육사 시인의 시를 쓴 그 작가적 생애에서 보면 거의 말미에 해당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39년도에 발표된 시이고요. 이 시를 발표하고 나서 이육사 시인이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를 짓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늘 그런 이야기들을 얘기했다고 해요. 나는 우리 조선의 독립이 마치 포도가 익어가는 것처럼 나중에 천천히 익어갈 것이다. 청포도라는 말 속에는 아마도 독립을 바라고 독립이 영글어가길 바라던 그 시인의 원래의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이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작품을 위해서 우리 한 줄 한 줄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 작품을 읽고 나면은 몇몇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아주 다 익은 붉은 포도, 나중에 익으면 까맣게 되는 그 포도를 뜻하느냐, 아니면 다 익었는데도 여전히 푸른색이 뜨는 도는 청포도를 의미하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육사 시인 생전에 따로 언급한 말은 없지만 아마도 그 지역에서 많이 나던 포도가 머루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익어가는 시절이기 때문에 완전히 익은 모습은 아니고 지금 익는 중이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포도가 다 익은 다음에도 계속 푸른색 포도가 아니라 청포도가 분명히 다 익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포도색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라고 맨 처음에 7월이 언급되는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청포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청포도의 이미지를 이 시인이 보통 포도라는 과일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맛 혹은 새콤한 맛 이런 것들로 포도의 이미지를 만들어내지 않고요. 오히려 맛이나 미각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들을 가지고서 이 포도의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먼저 나오죠? 전설이 주저리 열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설이라는 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대중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그 이야기가 하나하나 다 열린다. 한 송이 한 송이 열린다라고 이런 식으로 치환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도알 하나하나에 대해서 알알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청포도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푸른색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하늘을 끌어옵니다. 그래서 그 푸른색의 이미지를 하늘을 통해서 가지고 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시를 짓는 것이 굉장히 절묘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이것을 푸른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밝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밝혀 라고 얘기하는 것 조금 느낌이 다르죠. 제목은 청포도지만 그 푸르다라는 단어를 굳이 여기서 하늘과 푸른 하늘이라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묘사와 연결짓지 않고 하늘이라는 단어만 등장시켜서도 충분히 청포도의 그 푸른 이미지를 같이 더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시인들의 그런 시적 능력, 묘사력, 시를 쓰는 능력에 굉장히 감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익숙한 시라고 해서 주르륵 읽어버리면 느낄 수 없는 부분이 되기도 하죠. 시를 읽고 이해하고 시에 대해서 깊이 감명하는 그런 태도는 사실 이렇게 한 문장씩 한 글자씩 뜯어보면서 여기에 내가 평소 알고 있는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 스스로 한번 그 이유를 생각해보고 떠올려보고 써보는 데에서 시를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나오는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청포도나 하늘의 이미지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바다의 이미지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늘과 하늘이 곧장 연결되지만 사실 이 세 번째 여대 장소는 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다 다음에 나오는 건 뭘까요?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라고 등장을 합니다. 이 손님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육사 시인의 생애와 연관지어서 해석해 볼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존재, 그리고 만나면 반가운 존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왔을 때 모든 것을 내어 바치고 싶은 존재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포도라는 시를 언제 읽느냐에 따라서 손님은 사실 사랑하는 님이 될 수도 있고 조국의 광복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애타게 기다리는 어떤 기쁜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읽는 사람의 처지에 따라서 다 각기 달리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자, 내 글을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 예, 이 손님을 맞아서 포도를 따먹을 때 분명히 처리해야 되는 각종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따서 씻고 그것을 새우다만 쟁반에 맞춰서 그와 함께 따서 즐겁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 이후에 뒤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사소하게 다 설명하는 건 산문적인 느낌이죠. 예, 그것을 한 번에 줄여서 그와 연관된 모든 수고, 포도를 기르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입안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 치우는 그 모든 수고를 한 번에 한 줄로 설명합니다.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 적셔도 좋겠다. 예, 적실 수 있다. 그 모든 노력과 수고를 나는 충분히 하고 싶다. 할 수 있다. 라는 의지가 읽혀지죠.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언제든지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연과 관련해서 아이야라는 말을 정말 아이를 부르는 소리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이것은 감탄사의 일종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 느낌에는 이육사 시인이 한학의 면모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이 현대시를 짓는 것 외에도 시조를 짓거나 한시를 많이 지으셨었거든요. 근데 그런 한시나 시조에서 아이야라는 말을 감탄사로 자주 씁니다. 그런 걸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이 아이야를 정말 어린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감탄사로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예, 유명한 시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시, 그냥 지나치기는 아쉬운 시, 청포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시입니다. 절정. 절정은 매우 짧은 시입니다. 그리고 이 절정에 정말 이육사 시인의 지사적인 풍모가 아주 잘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번 읽고서 절정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예. 절정.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총 4연으로 구성된 짧은 시입니다. 이 시의 경우에는 이육사 시인이 1940년에 발표한 시고요. 1940년 이후에 이육사 시인은 다른 시를 더 이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예, 특히 본인이 고향에 돌아오게 되었던 시점인 1943년 잡혀가시기 직전에는 우리나라의 일제가 우리 국어 말살 정책을 펼치던 시기였기 때문에 한국어로 된 것은 무엇이든 출판이나 발표를 할 수 없게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예 한글로 그럼 시를 짓지 않겠다라는 그런 매운 마음을 갖고 계셔서 한 시만 3편 쓰시고 접으셨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육사 시인의 살아생전에 발표되었던 마지막 시가 바로 이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정이라는 시는 총 4연 8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서서 봤던 시들처럼 한 연에 구성되어 있는 시행이 모두 다 일정하죠. 그리고 이 절정이라는 시에서는 이육사 시인의 그 한학적인 그 향기가 많이 풍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시를 이야기할 때 그 한시들이 보통 뭐 5원 절구, 7원 율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5원 절구 같은 경우에는 5글자로 된 4줄로 시를 짓는 거죠. 4줄의 핵심이 있습니다. 4줄로 시를 짓듯이 마치 이 절정에서도 그런 한시의 5원 절구와 같은 그런 구성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총 4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4연의 구성이 한시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십니다. 절정이라는 작품은 읽어보면 맨 뒤에 겨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지만 사실 맨 처음부터 우리에게는 뭔가 굉장히 추운 지역, 추운 날씨를 떠올리게 합니다. 첫 연부터 그런 걸 느끼게 하는데 어디에서 그런 게 쉽게 느껴지시나요? 네, 매운 계절이라는 단어에다가 북방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북방은 지금 여기 내가 서 있는 곳보다 더 북쪽이니까 더 춥다. 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1년에서는 먼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춥다나 덥다나 이런 감각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바람이 휘몰아치는 굉장히 추운 지역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채찍에 갈겨라는 표현에서도 여기서 바람이 휘휘 분다라는 말이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채찍에 갈겨서 휩쓸려 왔다라는 말에서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고 뒤에서 거의 떠밀리듯이 나의 자의라기보다는 거의 떠밀리듯이 이 지역까지 도달하게 된 시적 화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이라고 나옵니다. 북방으로서도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가장 북쪽으로 밀려났는데 그 북쪽에서도 높은 곳에 시적 화자가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높은 곳, 고원이 어떤 곳이다라고 설명이 되냐면 하늘까지도 올라가기 어려운, 그러니까 정말 까마득히 높은 고원을 연상하게 하죠. 그런데 그렇게 높이 올라간 고원이 평탄하고 평평한 땅일까요? 시적 화자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 고원이라는 그 곳이 아주 높고 위태위태한 곳이라는 느낌을 저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내가 추위를 느끼고 춥게 느꼈던 차갑게 느꼈던 그 이유가 설이라는 단어로도 또 한번 설명이 됩니다. 1년에서는 그런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1년에서는 보면은 매운 계절이나 북방이라는 단어만 나왔고 날씨, 계절과 연관된 단어는 2연에서 설이라는 말로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3년. 고원이라는 곳이 굉장히 위태한 곳, 그리고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들어 눕지도 못하고 심지어 무릎 꿇기도 어려운 곳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 제겨 디딜 곳, 한 발이라도 여기저기로 이렇게 옆으로 옮겨 디딜 곳조차 없는 그런 아주 좁고 위태로운 곳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절정의 이 시의 가장 큰 묘미는 사연입니다. 이렇게 위태로운 장소에서 너무나 추운 계절을 만나서 떨고 있는 이 시적 화자의 존재.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에선 더 이상 희망을 가지기 어렵고 절망만 느끼거나 체념하거나 그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사연에서는 눈부신 부활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위태롭고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드러눕지도 못하고 무릎 꿇지도 못하는 이 좁은 곳에서 시적 화자는 눈을 감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곳 고원입니다. 예, 서리빨 칼날진 곳이라고 했습니다. 매운 계절이라고 했습니다. 겨울이라는 걸 저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매우 추운 시기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런 추운 시기에 눈 감고 이 시적 화자가 깨달은 바 무지개다. 이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가 무지개라는 단어에서 느낄 수 있는 건 어떤 것일까요? 네, 희망참, 밝음, 예, 어떤 이상, 그런 것들 우리가 무지개라는 말에서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지개는 쉽게 오거나 지금 당장 오색 찬란하게 빛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요? 아직 겨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이야기하면서도 현실을 그대로 직시해서 강철로 된 무지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 절정이라는 시. 이육사 시인의 말 그대로 시인의 능력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야 지어진 시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 절정과 비슷한 그 느낌을 주는 시로는 광야라는 시가 있습니다. 근데 광야라는 시는 발표하시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죽으신 다음에 사후에 발견된 시였고요. 이 광야라는 시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이육사 시인이 시로 쓴 유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광야에서 목 놓아 외치게 하리라 라는 말로 그 시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죽을 때까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투신한 이육사 시인의 생애와 맞물려 읽혀지면서 광야라는 시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후에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의 필사 대상 작품이 되는 시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라는 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1936년도에 이육사 시인이 발표한 내용이었고요. 이육사 시인이 평소에 좋아하던 십이성좌, 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시입니다. 시 내용이 약간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꼭 한 개의 별을. 십이성좌 그 숱한 별을 어찌나 노래하겠니? 꼭 한 개의 별. 아침 날 때 보고 저녁 들 때도 보는 별. 우리들과 아주 친하고 그중 빛나는 별을 노래하자. 아름다운 미래를 꾸며볼 동방의 큰 별을 가지자. 한 개의 별을 가지는 건 한 개의 지구를 갖는 것. 아롱진 서름밖에 잃을 것도 없는 낡은 이 땅에서 한 개의 새로운 지구를 차지할 오는 날의 기쁜 노래를 목 안에 핏대를 올려가며 마음껏 불러보자. 처녀의 눈동자를 느끼며 돌아가는 군수 야업의 젊은 동무들. 푸른 샘을 그리는 고달픈 사막의 행상대도 마음을 죽여라. 화전에 돌을 줍는 백성들도 옥야천리를 차지하자. 다 같이 제멋에 알맞은 풍향한 지구의 주제자로 임자 없는 한 개의 별을 가질 노래를 부르자. 한 개의 별, 한 개의 지구, 단단히 다져진 그 땅 위에 모든 생산의 씨를 우리의 손으로 휘뿌려 보자. 앵속처럼 찬란한 열매를 거두는 차녀는 예의에 끊임없는 반취의 노래라도 불러보자. 염리한 사람들을 다스리는 신이란 항상 거룩합시니 새 별을 찾아가는 이민들의 그 틈엔 안 끼어갈 테니 새로운 지구엔 단죄 없는 노래를 진주처럼 흐치자.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다만 한 개의 별일망정 한 개, 또 한 개의 십이성좌 모든 별을 노래하자. 네,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이 작품 꽤나 긴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읽으셨나요?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었던 이육사의 대표시 3편과 연결되는 지점들이 조금씩 보이시나요?
예, 초기 시였던 황혼을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도 12성자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고비 사막의 행상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시는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는 황혼이라는 시와 그 시간이 한 3년 정도의 차이밖에 있지 않은 시예요. 그래서 이육사 시인이 평소 좋아하던 것, 그리고 초기 시에서 계속 가지고 왔었던 그런 중요한 사물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에서는 12성자, 12성자의 이 세상에 뿌려져 있는 하늘 위에 수많은 별들 중에서도 그 수많은 별들을 모두 다 노래하자라는 욕심보다는 그 수많은 별들 중에서 단 하나라도 가슴에 품고 목 놓아서 노래하자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별은 너무나 많지만 그 별을 모두 다 노래하는 것은 어렵다 라는 서술을 보여주고요.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들과 아주 친하고 아침 저녁으로 볼 수 있고 아주 친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가장 밝은 별, 예, 가장 빛나는 별을 노래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그 빛나는 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름다운 미래, 동방의 큰 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육사 시인의 시는 아주 작은 것들을 노래한다기보다는 정말 넓고 호방한 기운을 가지고서 대륙적 풍모를 가지고서 큰 것을, 좀 더 먼 것, 그리고 좀 더 큰 것, 좀 더 높은 것을 노래하는 그런 시인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여지없이 그게 등장을 합니다. 당시 동방은 일본을 제외한 모든 동방의 아시아들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죠. 예, 모두 다 식민지로 침략받고 수탈당하고 있는 시대였으니까요. 그런 시대에서 동방의 큰 별을 가지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개의 별을 계속 노래하자라고, 그런 한 개의 별을 가지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시적 화자가 이 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별을 가지는 것은 곧 한 개의 지구를 가지는 것이다. 단지 별 하나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나의 지구도 별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한 개의 별을 품고 한 개의 빛나는 별을 품고 동방의 큰 별을 가지는 의미로 별을 품고 노래하는 것은 결국 지구를 가지는 것, 지구를 위하는 것, 지구를 구하는 것으로 해석해내고 있죠. 그래서 한 개의 새로운 지구를 차지할 그런 앞서 다가올 그 올 날의 기쁜 노래를 핏대를 올려가면서 마음껏 부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개의 별을 가져야 되는 사람은 자신처럼 독립운동에 투신한 사람 혹은 자신처럼 좋은 가문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별을 가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군수야업의 젊은 동무들에게는 아마 이 별이 처녀의 눈동자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예, 지구를 갖자, 별을 갖자라는 것, 자기처럼 높은 이상과 도덕적인 어떤 높은 뜻을 추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저마다 처해 있는 그 위치에서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걸 마음속에 품자는 거죠. 그래서 젊은 동무들에게는 아마 이것이 한 개의 별이 될 테이고 사막을 헤매는 행상에게는 셈이 별이 될 테이고, 예, 화전민들, 예, 이제는 이것이 비옥한 밭이 될 것이다 라고 믿고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화전민들에게는 별이 아마 옥야천리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저마다의 위치에서 본인이 바라고 꿈꾸는 것을 별이라는 단어로 치환해서 노래하고 있다는 듯이 아주 친절히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풍양한, 풍부한, 풍만한, 아주 양껏 가질 수 있는 풍요로운 그런 지구의 주제자로 나는 지구의 주제자가 될 만한 존재라고 느끼면서 노래를 부르자라고 모든 이 시를 읽는 사람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밝고 희망찬 시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염려한 사람들을 다스리는 신은 항상 거룩하기만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별에서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 이상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별을 노래할 사람들은 죄가 더 이상 죄 없는 그런 노래를 진주처럼 흩치자라고 했는데, 흩치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흩뿌리자, 이렇게 퍼뜨리자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에 저 하늘에 널려진 모든 별을 노래할 수 없지만 단 한 개의 별, 나랑 가장 친하고 가장 빛나는 별을 마음에 품고 노래하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개의 별을 품고 노래를 한다는 건 결국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젊은 동무들, 아니면은 헤매고 있는 행상대들, 내 주변에 처한 화전민들, 모든 사람들이 한 별 하나씩 품고 노래하기 때문에 결국 한 개의 별일 망정, 한 개 또 한 개가 모이면 그 모든 것은 이 하늘 위에 떠 있는 모든 별, 12성자의 모든 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한 사람이 한 개씩, 별 한 개씩 마음에 품고 노래하자라고 이 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시는 꽤 긴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필사 키트에는 사실 짧은 줄만, 2줄만 써 있지만 그 2줄이 나오기 위해서 시적 화자는 굉장히 길게, 친절하게 희망을 노래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의 전문을 보고서 그 구절을 읽으니까 또 다르게 다가오시지요? 네,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끝까지 다 읽어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신가요? 저희가 나누어 드린 필사 키트에는 이 맨 마지막 2줄만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2줄이 등장하기 위해서 시적 화자는 한 개의 별을 노래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시 안에서 굉장히 충실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네, 이 부분을 끝까지 다 읽으시니까 저희의 이 2줄이, 필사 키트에 쓰여져 있는 2줄이 좀 다르게 느껴지시진 않나요? 네, 이 2줄만 필사하지 마시고요. 2줄이 너무 좋았다 하면은 이 부분을 그대로 따라서 필사하셔도 좋지만, 우리 시의 전문을 제공해 드릴 테니까 시의 전문 중에서 또 나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았다 하면은 그 해당 구절을 옮겨서 필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는지, 왜 그 부분을 옮겨 적으셨는지 그 이유도 카톡방에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것들을 읽으면서 서로 소통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를 읽고 여러분들에게는 한 개의 별이 무엇인지 그 이야기도 우리 카톡장에서 활발히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5강 이육사 시인의 삶과 생애, 그리고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필사까지 모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예, 다음 주까지 필사를 진행하시고 그 필사된 작품을 여러분들 모두 다 사진으로 촬영해서 단톡방에 공유해 주세요. 일주일 동안 이육사 시인의 삶과 그의 시를 함께 누리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또 기원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5강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